수술하지 않으면 지팡이를 짚을 이유가 없죠. 그 심각한 병, 그 병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김정은의 치즈 사랑인데요. 유럽에서 되게 초빙되어 와서 누구도 함부로 그 거룩한 육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자식을 뻔히 쳐다봐야 되는 그런.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어느 배도 아이를 못 보게 될까. 여기를 떠나고 싶다. 얼마 전 미국 CNN에서 김일성 전 주석이 100세 장수를 위해서 20대 젊은 청년들의 피까지 수혈받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장수법은 최근에 건강 이상설에 휩쓸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과 함께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통치자의 장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쓰지만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본권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이슈 끝전에서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님, 또 남북 통합 한의사로서는 유일한 분이시죠. 김지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다 뭐다 이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과정에 영국 매체에서는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최근 국정원이 신병 이상설에 대해서 왼쪽 발목의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40여일 만에 재등장한 김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그 상상의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은 뭐 그냥 어떤 그 아픈 부위를 뭐 한 40일 정도니까 치료를 하고 그래도 완쾌돼가지고 나타난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지팽이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아 저건 또 뭐지? 저 지팽이를 지은 영도자는 북한 주민들이 처음 보는데 그 지도자는 언제 한번 지팡이를 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김일성도 지팡이를 그냥 집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그 사치형으로 조금씩 이렇게 살짝 그 짚은 적은 있어도 완전히 한자가 돼서 짚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지팽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병, 그 병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게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남한에 온 저희 탈북자들도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병입니까? 별의별 이야기 다 하죠. 의사 선생님으로서 다시 본 김정은 어떠셨어요? 아, 수술했구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지팡이를 짚을 이유가 없죠. 나이 30대 초반에 뭔 지팡이를 짚습니까? 근데 아, 수술한 걸까?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뭐 그 전에 무슨 위밴드 수술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으면 몸 상태도 굉장히 많이 좀 살이 좀 빠져 있어야 될 건데 좀 수척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뭔가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까지도 급히 나와야 될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수척해 보이기에는 또 워낙 기본.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북한에서 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건한 모습 강력하고 아주 세고 스트롱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 따위는 뭐 전혀 이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모습이 돼야만이 2,400만이 절대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유약하고 지팡이를 쥐는 어딘가 병세스러운 이런 지도자를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 복종심 그리고 과거에 순종해왔던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저 유약한 사람을 가져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젊은 청년 지도자가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뭐 차라리 좀 더 치료받고 지팡이를 던지고 나와야 되겠는데 정말 그렇게 나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히 나와야 될까? 그게 좀 이제 아직도 의문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밴드 수술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 한창 아 그래 이것 때문일 거라고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치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치즈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도대체 김정은은 저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살이 쪘나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김정은의 치즈 사랑인데요. 그 치즈 중에서도 에멘탈 치즈라고 해요. 지난달 초에 그 영국의 인디펜던스지의 그 기사에 의하면요.
뭐냐면요. 그 프랑스 국립 그 유가공 기술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을 빌렸어요. 굉장히 길죠?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랑스 주재에 있는 북한 대사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치즈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왔대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느닷없이 치즈를 만들고 싶어 할까? 그것은 이제 추정하기로는 김정은이 워낙 치즈를 좋아하니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네. 그렇게 치즈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치즈 때문에 살이 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이제 북에 갔으니까 치즈를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에멘탈 치즈를 만들라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치즈 맛이 자기가 네. 스위스에서 먹던 맛이 아닌 아니야.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소문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예. 근데 도대체 이 에멘탈 치즈가 뭐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맛이 약간 씁쓸하면서 시큼하면서 고소하대요. 이거를 한번 거기에 한번 중독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 프랑스 그분은 왜 치즈를 좀 만들게 해주지 왜 안 된다 그래요? 좀 아니 북한 그러면 사람들 뭐 좀 에멘탈 그 치즈도 치즈 맛 때문에 북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콩고물이 떨어질 거고 그 맛이 좋아서 개방될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에멘탈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 중에서도 네. 칼로리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갖고 이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네. 이런 게 좀 맞아요. 그런 그 위험 식품군에 속하고 그리고 다른 치즈들도 뭐 치즈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독재자들은 이게 식품 기호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위험식품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돌프 히틀러는 네. 초콜릿 광이었어요. 아, 그래요? 초콜릿을 광적으로 수집했다는 기록도 있고 매일 초콜릿을 먹었다. 더 올라가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네. 에멘탈이 아니고 카망베르 치즈입니다. 카망베르 치즈. 이 카망베르 동그란 데다 치즈. 이렇게 잘라서 먹는 말랑말랑한 치즈인데 그게 그때 나폴레옹 시대 때 정말 그 맛있게 만들어서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한테 그걸 갖다 바쳤겠죠. 나폴레옹이 또 그것도 많이 근데 거의 그런 음식들은 뭐랄까 매니아층들이 먹는 음식들이 많아. 그러면 그 얘기는요. 독재자들은 굉장히 자기 만족과 특수한 기호와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또 좀 아이러니한 게 김정은 이야기하면 항상 그 고도 비만과 뭐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질병,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뭐 이런 것들 동반한 통풍이 좀 있었다. 맞아,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통풍에 좋은 음식이 또 유제품이라면서요. 네. 이 유제품으로 우리 치즈를 떠올리는데 치즈는 또 고도 비만을 일으키는 에멘탈이고 이 관계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얽혀 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일단 통풍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통풍이란 뭐냐면요.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통풍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풍이라는 게 바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싹 지나갈 때 굉장히 굉장히 약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런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통풍이라고 아프면 그러겠어요. 예,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질병이 이제 무슨 통풍이 이제 치즈는 굉장히 괜찮다 얘기를 네네. 하지만 치즈의 높은 칼로리는 결코 괜찮다고 보기는 어려울 그렇죠. 것 같고요. 부작용이.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발가락이나 발목에 제일 많이 생겨요. 식사를 폭식한다든가 운동을 잘 못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생활 습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가 예. 이렇게 하니까 비만이 오고 그게 또한 내 몸을 내리누르고 이렇게 연관돼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요? 발목 안쪽에 이렇게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기를 예.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리다가 아프다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비만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목이라는 거는 내 몸 위에 체중이 무게를 다 받는 거예요. 예, 예. 김정일이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20kg다. 근데 몸무게가 120kg면 이것이 항시적으로 이 발목에 내리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중이 심하게 받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하는 데다가 음식을 폭식합니다. 과음합니다. 치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면 네. 충분히 재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병 자체가 재발이 가능성이 네. 없다기보다는 예. 김정은 그 사람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그 환경 자체가 재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2000년대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말을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질 때 발목을 굉장히 다쳐가지고 그때 제대로 수술을 못하고 그래 그냥 이제 귀국을 해왔고 귀국한 이후에도 여러 번 통증이 있었지만은 이 치료받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침도 못 넣게 한대요. 주사도 맞는 걸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가 좀 상당히 제대로 안 된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다가 안에서는 약간 이제 염증이가 있었는데 계속 술 마시고 뭐 온갖 염증이 안 좋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섞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드디어 결국은 이제 지난 9월 초에 결국은 이 발목이 결국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마지막 그런 클라이막스에 온 것이다. 저 이번 소식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집도하는 의사들이 유럽에서 이제 초빙되어 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렇죠. 대부분 그런 고급 의료진들은 유럽 쪽, 특히 뭐 동유럽 쪽, 서유럽 쪽도 오긴 하는데 많이 온다 그러는데 이제 급이 있답니다. 유럽에서 온 의료진들은 최상급 대우를 해주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온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좀 그보다 못한 대우를 해준다. 사례를 말이죠. 사례를 해준다. 그런 제가 보건대는요. 북한의 의료진들이 의료 기술 수준이 낮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하도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걸 너무 신성 불가침 그리고 뭐 하느님 이상의 어떤 초인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우리 함흥에 정형외과 병원 의사가 있었는데 김일성의 이 다리를 한번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려 딱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못하죠.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잘못하면 나는 완전히 죽는다. 해가지고 손이 떨려가 뭐 2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어떻게 걸려간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번 다시 수술하라면 자기는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옛날에도 왕 하면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 함부로 쳐다볼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그 거룩한 육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국 내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을 데려오는 게 사실 낭종 수술 같은 거는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약간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거 수술해서 잘 되면 나는 정말 엄청난 지도자를 정말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조금이라도 후유증이 나면은 이건 좀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게 3대가 멸종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의료진들이 들어와서 이 수령을 치료를 하고 많은 대가를 받는답니다. 단 서약서를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던 내용들에서는 절대 이렇게 비밀유지 계약서 쓰고 발설하면 안 되고. 그렇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쓰고 발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속시켜야지. 또 이렇게 일에서 부르면 와서 또 아주 국빈 대우 받고 돈도 많이 받고 또 그 외에 기타 등등 옵션이 여러 가지 또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일리 있네요. 그렇죠?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금강산도 가보고. 우리 얼마나 많이 김정일의 스트로크 수술을 했던 그 독일의 의사도 CIA가 가서 그렇게 돈을 굉장히 주고 건강 상태를 좀 비밀을 좀 달라 했더니 끝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협박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까 집도 못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일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당장 나의 목숨이 위협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김일성부터서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이 가게 혈통들을 보면 집안의 뭐랄까 가계 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방의학 차원에서 이 장수연구소를 1970년대에 세우고 그렇죠. 이름이 이제 만수무강연구소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까지 쭉 이제 가족 그 수령들의 건강을 보위하는 그런 전문 기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양반들하고 나이하고 체질이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모아놓고 일종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다. 이 약이 잘 든지 저 약이 잘 든지 해보고 또 뭐 고위 간부 전용 평양에 뭐 봉화 질려서 그거를 뭐 뒀다고 그런 거기서도 이제 특별 치료하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NN의 내용 자체가 사실 좀 이거는
독특하다라는 수준을 너무 좀 엽기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장수를 엽기적이에요.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으면서 오래 살아요. 근거라고 예.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선은 북한 쓸 때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예, 예. 솔직히 수혈이라는 걸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의학적으로 우리가 수혈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예. 불편한 사람한테 그리고 충분히 수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자면 그 사람이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가 손상이 됐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로 피를 굉장히 많이 잃었거나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수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게 참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싶네요. 이렇게 심지어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할 만큼 그 일가들이 어쨌거나 건강이나 장수에 상당히 관심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 본인들도 예. 일단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아마 욕심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이 측근들이 예. 더더욱이 이제 그 부산을 피우면서 만수무강이 우리의 목표다 하면서 그렇죠.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만수무강을 위해서 이 세계연구소는 도대체 어떤 연구와 네. 그 발명을 했을까? 예, 예. 그 안에서 이제 직접 근무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가장 김씨네 이 가족력에서 가장 약한 게 바로 이 순환기 계통이어가지고 피 조혈 이런 그 세포가 아주 기능이 좀 부실하대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그 20대의 젊은 처녀들의 피를 이제 18세 이때 처녀들의 피를 전부 이제 다 가는 이런 어떤 그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할까? 그러면 그건 못 봤지만은 그 비슷한 거 제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네, 네. 북한에는 이제 이제 체제의 권력 기관이 당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당에는 중앙, 도, 시, 군까지 다 또 당위원회가 있어요. 시당, 군당. 여기는 옥과라는 게 있어요. 파이브과가 있어요. 네, 네. 이 파이브과는 뭐 하냐면 학교들 돌면서 네. 얘가 예쁘고 건강해 보이고 부모들이 가족 성분이 괜찮다. 그러면 이따가 옥과라고 딱 붙여놔요. 신체 검사를 해서 현재 문제고 건강하다. 예. 그럼 이제부터 생활 잘해요. 그 남자들하고 전에 집착 걸지도 말고 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줘가지고 졸업할 때가 18세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전국적으로 해마다 엄청난 그 옷가에 젊고 건강한 18세 애들 다 데려 올라가니까 금년에도 데려 올라가고 또 내년에도 계속 데려 올라가요. 예.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래, 얘네들 용도가 뭘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예. 나온 이야기들이 예. 그런 이야기죠. 연구소 그렇게 세웠어도 두 분 다 백수를 못하고 가셨나요? 그렇죠. 맞아요. 예. 생각한 예, 것보다 예, 장수할 예. 수 자기는 있었어요. 하늘이 주는 것이 장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사실은 아닌 그 나이죠. 노력에 비하면 그렇지 사실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북한 평균 수명이 좀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77.8세고 여성이 84.7세예요. 예. 합치면은 한 81세 정도 되겠죠? 예. 북한은요, 우리보다 10년 이상 늦어요. 10년 이상 더 어려요. 남자는 65.6세고 여성은 72.4세거든요. 이게 이 북한의 지금 그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의 30년 전. 30년 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잘 못 먹고 어떤 의료적인 영양문제가 좀 서비스를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받고 이래서 어쨌든 수명이 우리랑 30년이나 이렇게 벌어졌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나네요. 우리가 예. 얘기한 거는 다 북한이 모두 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그 사람들만의 그 건강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예. 다 애를 쓰고 건강에 대해 있잖아요. 연구하는 연구소가 3개나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인 건데, 북에서 의사하실 때도 그럼 일반인들을 환자로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럼요. 환자를 보고 저는 내과하고 소아과 입원실에 있었어요. 예, 예. 입원실에서도 보고. 그럼 계실 때 아까 김일성 관련된 장수연구소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셨어요? 장수연구소가 있다는 건 당연히 들었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얘기는 그게 들었죠. 이상한 게 아니다. 예,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관심 가진다 해서 알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들리는 얘기 중에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은 됐습니다만 어차피 김일성, 현재 김정은까지 네. 이 일가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워진 것만큼 그네들의 체질과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제 임상 실험을 살아있는 그 아까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다. 그 얘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이러저런 다른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예,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좀 안 좋은 그 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만순강 연구소에서 주로는 식품의 보약화를 많이 연구해요. 그 뭐 보약을 만들어서 보약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안에 뭐 미네랄 뭐 그다음에 그 건강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들어가게. 그래서 뭐 예컨대 그 김정일은 특별히 그 닭을 좋아하는데 그 닭이 그냥 닭이 아니라 이 그 바다에 해심 800m에 있는 해초를 먹인 그런 닭. 그리고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그 이제 몽고 목장이라고 평안남도 그 안주 그쪽 지역에 있어요. 그건 오호 농장이라고 누구도 못 들어간다. 거기는 쭉 둘러서 군인들이 둘러서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돼지 한 마리씩 기르는데 그 돼지는 완전히 임금님 돼지죠. 이 돼지는 좋은 거 다 먹고 그다음에 다 그 앞말을 다 해주고 싹 씻기고 뭔가 변이 나면 금방 지우고 즐겁게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그분들이 우리의 김정은이 드실 돼지니까 얘도 잘 돼지니까 그 정중히 모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그런 걸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이거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의사들이 그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평양에 가장 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간부들을 키우는 가장 그 신뢰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도 아니고 김일성 고급당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직 당 간부를 하다가 와서 다시 재교육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냥 뭐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왕이 먹기 전에 누가 미리 먹어본 거랑 똑같이. 수락관 상공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저도 거기 가서 이제 6개월 뭐 재교육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끼우지도 못해서 평양에서 그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좋은 거 먹으니까. 근데 시험구가 있고 대조구가 있단 말이죠. 이 시험구는 그 이제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조구는 안 먹는 사람. 아니 일반 음식을 먹는 사람. 비교를 해야 그래 이쪽이 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요즘은 뇌물을 고여야 된다지 않습니까? 어차피 실험 대상일 거면 실험군에 들어가겠다. 대조군보다는 그렇죠. 가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지도자들을 위한 건강체계 연구소 이런 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 북한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한 의료체계는 어떨지 사실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의료보험도 있고 병원이 좀 많이 있잖아요. 실제 북은 어떻습니까? 의료 체계는 잘 돼 있죠. 예, 우선 북한에서 해방 후부터 지금껏 추구하는 게 예방의학이다. 첫째. 예, 그다음에 무상 치료하자. 예, 그렇게 하고 담당 구역제 하자. 이러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렇죠. 예,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한다. 그리고 담당 구역에서 딱 뭐 주치의사 딱 두고 관리한다. 예, 얼마나 사실은 좋아요. 시스템 참 좋네요. 예,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문제고요. 제가 89년도 1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쓰고 싶은 약 다 써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다음부터 많이 어려워졌죠.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앞에서 세계의 어떤 만순강 장수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100세, 1000세 살려고 했지만은 일반 주민들인 경우에는 정말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자식을 뻔히 쳐다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직접 겪었어요. 제 조카 이야기인데 조카가 이제 제왕절개술 해가지고 나왔어요.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애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왔는데 애가 지금 바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또 선생을 불러서 그랬더니 이거 살리기 위해서는 기름 페니실린, 오일 페니실린이 있으면 살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정말 엄마가 그 죽어간 애를 붙들고 울던 그 모습이 훤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와서 좀 비싸도 그런 생명을 살리는 약 그런 게 있는 그 제도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걸 꼼꼼히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94년도, 95년도 그때 소아과 입원실을 맡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뭐 의사를 거의 10년 정도 했으면 탈북 안 해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소아과 입원실에 있으면서 야 내가 괜히 의사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걸 내가 지켜봐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입원실 베드에 저녁에 퇴근할 때면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어느 베드 아이를 못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계속 하면서 다녔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내가 괜히 이 직업을 선택을 했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병이 확산이 안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죠. 그다음에 물론 치료약을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보세요. 올해 2월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만 들인 돈이 620억 원이랍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북한 전체 주민이 한 달 식량 값이래요. 미사일 안 쓰고 한 달 먹였으면 그런 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치품, 북한 주민 고위 간부들의 그 수입 사치품 들여오는 게 연간 3억 달러 안팎이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이후 된다면 2배로 늘었더니 6억 달러가 됐어요. 6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작년 한 해 사치품 규모로 수입한 돈만 해도 옥수수 360만 톤을 살 수 있대요. 쌀 150만 톤을 살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식량 부족분이 34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이거 채우고도 남고도 남습니다. 아,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국가 경제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열렸던 글로벌 포럼에서 그 지금 집권 3년 차인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평가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조차도 10점 만점에 5점을 줬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못 받은 건데 그러네. 왜 이렇게밖에 점수가 적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많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주지 못했어요. 기대가 뭐냐? 좀 먹자, 좀 먹고 좀 제대로 좀 인간다운 삶을 좀 하자. 너무 힘들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강성대국 대문을 활짝 열면 2012년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미사일이요, 핵이요, 계속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이 밥에 고깃국에 먹고 기아집에 살겠냐 이게 지금 소망이거든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성적도 50점 안 나오고 국제사회는 이렇게 자꾸 핵이요 미사일이 하면서 세계가 가고 있는 평화와 또 무역과 그런 그 합평의 길이 아니라 이게 그 대결과 군사적 그런 어떤 힘을 키워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도 성적을 제대로 줄 수가 없죠. 다만 독재 국가라 우리가 그 한 30대 초반의 그런 지도자 금방 모든 게 이제 어설프고 제대로 안 돼서 붕괴될 것 같았지만은 예상외로 조금 굴러가요. 제대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영상. 그래서 50점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50점 되게 그렇게 많이 줬어? 생각이 들어. 50점이나 줬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이 세상에 탁 나왔을 때 사실 외부 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사실은 컸어요. 왜? 젊기 때문에 뭔가 고리타분한 것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허무하게 실망을 줬고 김정은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작년에 장성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진정한 리더는 사실은 계급장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리더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게 진정한 리더라는 말을 하는데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리더, 지도자, 과연 끝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